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이 이제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 중 상당수에게선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싶다는 목표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대신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네거티브 공세인데요. 집권 이후 이루려는 목표나 가치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견제에만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 빅텐트를 꾸리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 등록을 오늘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모두 모이자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오늘 띄운 건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내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보지도 않고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빅텐트론에 대해 보수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절박한 문제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심지어 당내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텐트, 저는 그랜드 텐트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낙연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빅텐트론까지 들고 나온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부터 주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 앞서 보신 빅텐트론의 배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빅텐트론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의 주요 관심사였던 한덕수 총리 차출설은 결국 한 총리가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아직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외부 인사인 한 총리를 차출하자, 외부 세력과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당내가 아니라 외부에 집중하는 듯한 목소리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기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흔드는 두 축은 한덕수 차출론과 반 이재명 빅텐트론입니다. 한 총리는 예상대로 경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을 두고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지만 이른바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최종 후보가 정해진 뒤 반 이재명 진영과 뭉쳐야 한다는 빅텐트 구상까지 나왔습니다. 주자들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다 이재명에 대적할 후보가 없다 보니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한덕수 차출론도 빅텐트론도 보수 진영의 미천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선이 채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도 없고 빅텐트를 칠 만한 인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텐트를 치려면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균형 잡힌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반 이재명 세력의 표만 덧셈으로 계산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결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반 이재명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승자건 패자건 뭉쳐서 나가야 보수 정권이 설 수 있다 하고 아주 국민의힘이 더 손해가 날 것이다. 한덕수 차출설이나 빅텐트론이
보수 진영 재편에 방점을 둔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국민의힘이 곁눈질만 하다가 어정쩡하게 이번 대선을 치를 거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몰두하는 건 주로 과거 아니면 극우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폐지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극우의 언어가 결국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손을 맞잡은 국민의힘 김문수, 이철우 두 대선 경선 후보.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서울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청년 시절 유신 독재에 맞섰던 김문수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은 통치의 좋은 교과서라고 추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할 때 누가 사망하진 않았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광주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시위를 누가 총을 쏘서 누가 사망하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한 홍준표 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듯 정치적 기관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찾은 나경원 후보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계기로 문을 연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일부 지지자들의 이른바 협중 정서에 기대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지세 확장을 노리는 한동훈 후보는 거듭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중산층 확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인데 당장 정치권에서는 극우의 언어와 방식이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물귀신처럼 맴돌면서 발목을 잡을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보복 또한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경제정책 행보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전 대표는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선생과 나눈 대담을 공개하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 보복 또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해야 돼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다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김동연 경선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앞세웠습니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히며 내일 곧바로 충청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선 후보는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택했고 내일 경제 분야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정말 묵묵히 희생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국가가 기댈 곳이 되어주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나 대선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치러질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은 19일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잇따라 치른 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차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정치팀 기자들이 대선 현장의 얘기를 생생히 전하고 쟁점을 짚어보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첫날 순서 맡은 고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고 기자,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첫 소식 문수영 사과해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김문수, 이철우 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갔는데요. 두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때는 우리는 박정희 독재자, 군사 독재다, 유신 독재다 계속 싸웠는데 김문수 형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바짝 말랐네. 그렇게 뭐 곳곳에 가서 데모하고 괴롭혔으니까 오늘도 사죄 한번 하시고. 김문수 형이라고 부르면서 극자로 평가받던 김문수 후보 이렇게 노동운동에 매진을 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건데 실제로 사과를 했습니까? 네, 극자로 평가받던 노동운동가였다가 180도 색깔을 바꾼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70대의 문수형이 20살 자신의 모습을 사과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미래는커녕 독재 미화에 여념이 없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과연 보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결집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제목이 한덕수는 테마주. 이게 주식 얘기는 아니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의 발언에서 따온 말인데요. 네. 한덕수 차출론을 겨냥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발언들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반핵당한 윤 정권에서 총리하신 분이 다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참 어이가 없는 행동들이다. 자, 아무래도 이 두 분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자꾸 당 밖에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출마를 하면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 한덕수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총리의 지지율을 보면 진보나 중도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총리가 다른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일부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지지세가 불분명한데도 투대론부터 나온 한 총리를 두고 실체와 상관없이 주가만 띄우는 테마주라는 비유가 나온 셈입니다. 물론 아직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과연 이른바 이 한덕수 대망론의 실체가 있을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던 지지층만 이렇게 나눠먹는 형태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나경원의 드럼통이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드럼통에 들어가도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공포심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데요. 나경원 캠프는 또 이재명 예비후보로 보이는 인물 뒤에 드럼통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주택이 보이는 그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인 행복주택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재명 예비후보랑 연관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근데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걸 가져다가 네거티브 공세에다 이렇게 사용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요새 나경원 의원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네. 출마 선언에서부터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 안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논란이 됐던 영연백을 다시 꺼내든 건데요. 민주당은 또 공공임대주택이 드럼통이냐, 임대주택 주민을 비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안 촬영을 불허한 가운데 언론사들이 다시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재판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들을 반복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 조작됐다고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사령관이나 부대장들이 자신과 김용현 전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대로 조치하다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헌재가 8명 전원 일치로 국회 군경 투입 등 5대 쟁점을 전부 인정하며 파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재판 직후 변호인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드시 진리이고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불복하며 일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법정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재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련 증거 기록은 10만 쪽에 육박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1차로 신청한 증인만 38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조성현, 김영기 두 군 간부에 대한 반대 신문은 이미 한 차례 밀렸습니다. 재판 일정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그쳐 이대로라면 1심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대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해 1심 선고까지 1년 정도 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2에서 3회 재판을 했는데도 1심 선고까지 5달이 걸렸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MBC 등 방송 6개사 법조 영상기자단은 재판부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재에서 결론이 난 기초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했던 말까지 뒤집으며 궤변을 이어갔는데요.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을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해 계엄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가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호소용 계엄과 질서 유지용 병력 투입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말을 뒤집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역대 어떤 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고 밝혔다며 하자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단 한 명의 발언일 뿐입니다.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전 대통령 말과 반대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큰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도 부정하면서 출입이 가능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엄 당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또 밤 11시 3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5분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조차 담을 타고 진입했다, 담도 못 넘는다,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 당사에 모여있다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때 배척했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이번 달 말에 나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상당수가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하는 등 초유의 집단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달 말이 아닌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오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이달 말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600명 가까이 서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호처에서 전례가 없던 연판장에도 버티던 김 차장이 결국 직원들의 압박에 굴복한 셈입니다. 앞서 연판장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이달 말 아닌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반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내부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증거인멸을 끝내고 도망칠 속셈이냐며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도망치든 피의자가 사퇴 결심이라니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줄곧 경호처를 지휘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던 날에도 서초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접수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진 않았네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연 걸로 알려지면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일단 내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식으로 평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 대행의 지명 절차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내일도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력은 일단 정지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남은 건데 법적 대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실련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오늘까지 신청 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목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조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인사가 탄핵 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오늘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 해임 통지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뒤 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정부 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청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2.3 계엄 뒤 휴대폰을 2차례나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청부민원 의혹 관련해 측근이 양심 고백에 나서자 석 달밖에 안 된 휴대폰을 다시 교체해 의문이 커지는데요.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과방위는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오전과 오후 2차례 토론회에 가야 한다며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행사에는 안 갔고 그 시간 류 위원장은 엉뚱하게도 쓰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석 달 뒤인 지난달 20일에도 다시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이번엔 보안 기능이 강력한 아이폰이었습니다. 보름 전 자신의 핵심 측근이었던 간부가 청부민원 의혹 관련 양심 고백에 나서 경찰 재수사가 예상되던